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10월도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벌써 이른 겨울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들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서리와 눈, 비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단풍철이라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산행 가실 때 안전사고나 도로 살얼음에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쌀쌀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가을에는 아침과 밤에 일시적으로 추위가 일찍 찾아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이른 겨울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서리와 강풍 대비도 잘 해두셔야겠고요. 유통업계에서는 패딩과 방한용품 할인 행사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호빵, 어묵, 군고구마 같은 겨울 간식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단풍도 빠르게 옷을 갈아입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시계는 빨라지는 것 같지만요. 바쁜 월요일 아침 여유 있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경제와 세상 보는 안목을 키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이것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들여오는 수입콩이 부족해서 원료 공급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콩을 갈아서 짜낸 콩물을 끓인 다음에 간수를 넣고 엉기게 해서 굳히게 되는 거죠. 우리 된장찌개를 비롯한 모든 찌개, 부침이나 조림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요. 이것을 셀 때 한모, 두모 이렇게 세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 개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도 정말 어려운데요.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 이건 뭔가요? 네, 표현체란 작물의 형태나 색상, 생육 같은 생체 정보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연구자들이 일일이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영상 장비로 찍어서 자동으로 수치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작물의 외모를 데이터로 읽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쓰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속도와 정확도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종자 하나를 분석하는 데는 약 5분이 걸리지만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은 단 1초면 가능하고요. 3만 개의 종자를 분석해야 한다면 기존의 연구원 4명이 40일을 꼬박 써야 했는데요. 이제는 단 한 명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고요. 정확도도 97% 이상이라 품질 선별 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네,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밀, 꽁, 옥수수, 고추, 수박 같은 상업용 종자 62종의 특성 분석에 적용됐고요. 지금은 딸기의 당도 선발, 사과의 흠집 판별, 팽이버섯 각 재수나
옥수수, 나달수 확인 등 다양한 농작물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는 품종 등록 프로그램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돌연변이 종자 구분에 산업체에서는 영상 차적 장치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15개 나라에서도 현지 기후에 맞는 벼 품종을 선발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농업뿐만이 아니라 식품이나 산림 분야에서도 활용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빵 공정에도 적용해서 빵이 덜 익었거나 탔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분량을 걸러낼 수 있고요. 삶 쪽에서는 고사리 포자 발화율을 영상으로 분석해서 건강한 포자를 선별하는데 쓰이고 있는데요. 산림보건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요? 네. 2017년도에 작물 표현체 연구 등을 완공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 인프라를 갖췄는데요. 약 8년간 꾸준히 연구한 결과 지금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 자립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작물 표현체 표준 데이터 센터로 지정되어 벼 9품종의 표준 데이터를 공인 표준으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되길 바라고요. 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가 가장 선호한 과일 1위가 바로 사과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안전적인 품질과 믿을 수 있는 선별 기준이 중요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 농촌진청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품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사과의 속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네, 초분강 이미지 기술은 간단히 말하면 빛으로 사과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RGB 카메라, 즉 일반 카메라로 검 모양이나 색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초분강 카메라를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술을 쓰면 단순히 색상뿐만 아니라 당도, 수분, 내부 이상 같은 물리 화학적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사과의 겉이 아니라 속을 스캔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사과 품종이나 품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연구진은 우선 기존 분석 반칙에서 사용되던 여러 식생 지수를 검토했는데요. 식생 지수란 빛의 파장을 수치화해서 식물의 건강 상태나 성분을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그중 사후에 가장 적합한 50개 지수를 선별했고요. 추가로 초분강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6개 지수를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개발한 지수를 활용했더니 품종 판별 정확도가 94.3%로 기존 방식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적은 비용과 논리력으로 사과 품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빨간 사과 말고 노란색이나 초록색 사과도 많잖아요. 혹시 이 기술이 그런 품종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농촌진청은 썸머킹, 곤둔볼, 황옥 등 청색, 황색 계열의 비적색 사과 품종을 현장에 보급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품종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서 눈이나 일반 카메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초분강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비적색 계열 사과의 품종 특성도 손쉽게 판별할 수 있고요. 또한 흠집, 멍, 생리장애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과실의 이상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품질 향상과 선별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세상 보는 안목과 경제력을 기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우리나라에선 관련해 네이버와 두나무 같은 회사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코인 하면은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 또 알트코인이란 것도 있는데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부터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네, 만들어진 전자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얼터너티브 코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에다가 이 암호화폐를 네, 아까 비트코인처럼 화폐처럼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다양한 기능을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서 새로운 예를 들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해준다던가 네네. 투자의 개념을 좀 넣는다던가 게임의 아이템 개념을 좀 프로그래밍해서 넣는다던가 해서 단순한 그냥 화폐로서의 기능 플러스 어떤 다른 알파를 보고자 해서 만든 것들이 사실 알트코인입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리플이라든가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들도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코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기존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화폐처럼 쓰려고 원래 설계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1분 혹은 10초 안에서도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은 커피 한 잔에 5,000원 하는데 이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결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어떤 그냥 투자의 상품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진짜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면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단지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이제 안정시킨 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에 1달러 이렇게 가격을 달러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서 네.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코인을 하나 1코인 발행할 때마다 은행에다가 준비금 형식으로 담보물을 맡기도록 한 거예요. 1달러를 네. 예치해야 네. 1코인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달러일 수도 있고 유로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얘기 나오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원화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법정 화폐를 담보해서 발행하는 이런 법정 화폐 담보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래서 가치가 안정적이겠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은 달러를 담보로 한 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 중에서 USDT라고 해서 테더, USDC라고 해서 서클,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화폐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달러처럼 가치를 실물화폐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자원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초미의
관심사 스테이블 코인 시의적절한 내용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딱 시의적절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교수님 근데 그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장점과 또 달러처럼 그 안정성을 결합한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미중 갈등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안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네. 1달러에 1코인 이렇게 가치를 연동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1달러의 가치가 거의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뜻이지 이 달러 자체의 가치가 사실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움직이겠죠. 연동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의 수량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일정하다면 갑자기 수요가 몰렸을 땐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을 테니까요. 비싸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달러의 대체 수요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채의 경우에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채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이지 이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고정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중국의 투자자들이 요즘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이 달러를 마음껏 쓸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USDT, 테더 같은 것들을 사서 해외에서 달러 결제 대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USDT, 그러니까 테더 가격이 원래 1달러여야 되는데 네네. 1.01달러, 1.02달러 이렇게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급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그 가격은 당연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면 달러를 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더 공급을 할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회수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스테이블 코인 업계 1위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배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모든 그 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알아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10월 달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매일 네. 3,1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 오. 정도가 됩니다. 아직은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 네. 이제 워낙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지금 방금 우리 얘기한 테더입니다. 테더요. 예, USDT. 점유율이 약 60%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10배나 뛰었다는 얘기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이 테더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 아까 현금을 더 예치하고 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테니까 네.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가총액이 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 가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시가총액, 그 달러의 대체제인 디지털 달러 자산의 시가총액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은 USDC, 아까 서클입니다. 얘네들이 점유율이 한 25% 정도 돼서 아까 테더랑 점유율 합치면 85%. 거의 85% 가까이 되죠. 네. 거의 독과점 네, 형태를 그러네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테더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고 홍콩을 베이스로 주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인데 네. 이 서클의 경우에는 6월 5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했군요. 네, 그래서 테더의 경우에는 좀 준비금을 아까 1달러를 맡기고 그거를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반면 서클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현금 구조를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공개도 하고 또 그 구조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감사 보고서도 공개를 하고 규제에 굉장히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인프라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쪽에 조금 더
편안해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테더의 경우에는 규모와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점인 반면에 서클의 경우에는 투명성, 또 기관들의 선호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향후에 좀 더 시장이 커진다면 아마도 서클이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핵심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요즘에 정말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교수님. 네네. 작년에 그 테더랑 서클을 합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송금액이 네. 총 27조 6천억 달러라고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삼경 3경이요. 네, 3경 8,400조 원. 그래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같은 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연간 거래량을 이미 네.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네, 교수님 이렇게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이 미국의 법안 통과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로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떤가요? 물론 작년에도 법안은 몇 개 기초적인 법안들이 있었고 그때부터도 조금씩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7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제 법안에 서명을 했죠. 네. 스테이블 코인을 그동안에는 규제한다라는 입장에 주로 있었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어떤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좀 전환한 법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관 자금이나 뭐 빅테크들의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요. 뭐 AI 업체들, 결제 업체들, 아까 신용카드사, 뭐 핀테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라는 경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안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정부가 승인하도록 의무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을 담보로, 그러니까 준비금을 아까 100% 맡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달러를 1달러 맡겨야 발행을 해주는 그 맡기는 안전자산을 100% 보유한다고 해야 됐고 또 그 내역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맡기게 되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를 가지고 또 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거기에서 돈을 버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현금을 1달러 맡기고 나서 1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그 맡긴 1달러로 주식을 산다던가 그래서 원금이 손실이 나면 나중에 못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든가 연준에 예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단기 국채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되는 단기 국채 정도만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과연 발행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과연 또 그 유통을 하는 회사가 될 것인가가 관심이 많은데 은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IT 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뭐 페이팔이라든가 아니면 유통기업들 중에서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들도 우리도 발행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카드사들은 좀 다급해졌어요. 신용카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뛰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아직 어떤 기업들이 어떤 범주에 들어갈 것인가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법안은 통과됐지만 그 밑에 다양한 뭐 시행령이라든가 다양한 또 후속 법안들이 또 있는 것도 때문에, 있고 네, 그것들을 좀 차차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 기간 때부터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코인 가격을 띄웠었잖아요. 네. 심지어 또 두 아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달러 패권을 강화시킬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2021년도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랬었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됐었고 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 플랫폼이죠. 네. 페이스북도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보겠다라고 했었다가 당시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굉장히 강한 반대로 좌초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기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2기 행정부 직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코인 기업도 만들고 또 직접 암호화폐 발행도 하고 또 이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이 업계에 상당히 돈이 많잖아요. 네. 이들로부터 대선 자금도 후원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대선 공약에 두 가지의 눈에 띄는 공약을 했었죠.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한 이유는 뭐 명백해 보입니다. 뭐 과거에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성장하는 것이 이 달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달러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법안 내용을 보면 민간 기업도 국채, 아까 달러나 국채를 은행에 맡기는 달러를 가지고 또 국채를 담보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발행량은 딱 그 담보만큼만 범위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달러가 더 필요하고 아까 90% 이상이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면 발행될수록 달러가 그만큼 필요하고 네. 거기에 한 80% 이상이 미국 국채로 돼 있기 때문에 국채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긴 합니다. 현재 이 금액도 꽤 큰 금액이라서 네. 뭐 독일보다 조금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지만 네. 2028년도에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한 1조 달러 정도 시장으로 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보유하게 되는 미국 국채 양이 한 8천억 달러쯤 될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그러면 현재 중국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7,500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보다 많아지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국채의 최대의 보유 주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네. 국채가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발행할 때마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 발행해야 되고 부채 양이 많으니까 또 발행해야 되고 발행을 할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그러면서 인기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아까 중국도 안 사고 있고 러시아도 안 사고 있고 뭐 이런 과정인데 네. 그 수요를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좀 더 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달러를 오히려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주로 만들겠다 그런 맞습니다. 식의 발언을 한 거군요. 네네. 근데 박준하님이 교수님 말씀대로 금융 패권 국가들이 이제 법안으로 활용성을 보장을 하니 안 뛰어들 이유가 없겠네요. 저도 한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아까 비트코인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네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투자 대상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오를 거를 계속 그쵸? 기대하고 산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1달러와 가치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비트코인처럼 올라가는 게 생각하면 안 아닌 되겠죠. 거죠. 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은 연동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불안정한 법정 화폐를 가진 나라들 네. 그런 나라들이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 아르헨티나, 뭐 튀르키예, 뭐 이런 아프리카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사실 달러의 온라인 계좌를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또 갖고 있더라도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뭐 자국 통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다 떨어져 보니까 있고, 네. 아예 달러를 갖고 싶은데 달러를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이들은.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온라인 계좌를 갖고 있는 달러 온라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가 없는데 아까 아프리카라든가 일부 남미 국가라든가 동남아에 조금 더 후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네. 이렇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쉽게 되지 않는 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 휴대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들은 이제 통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그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은행 계좌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은 자국 통화 정책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 통화를 써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통화 써야 되는데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하다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그들의 통화의 양이 줄 거고 그럼 통화 정책도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혹은 환율 정책을 펼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좀 축소되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연준에 달러 패권에 연동돼서 혹은 이렇게 편입돼서 움직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좀 뭐랄까 긴장하면서 또 방어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각국이 대응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디지털 달러로서 아까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달러 연동형으로 대부분 이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미국은 이것을 달러 패권의 확장 도구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죠. 굉장히 발전이 빠르기 맞아요. 때문에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환전 수요라든가 해외 송금이라든가 뭐 사실은 좀 그 달러를 대체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지하 자금, 뭐 검은 돈. 요즘에도 이제 캄보디아 네. 이 이슈가 있었을 때 그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 받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은행망을 결지지 않고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익명성을 가지고 송금이 대규모로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1달러의 가치는 연동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키우자니 이런 그 불법적인 혹은 여러 가지 탈법적인 이런 것들을 그 조장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이걸 같이 키우자니 아까 달러에 좀 종속되는 달러 패권에 좀 종속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 발행을 하잖아요. 네. 미국은 태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미국 연준이 발행해서 모든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연준이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아예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이 민간의 시스템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한 형태가 뭐냐면 CBDC라고 해서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누가 하냐면 주로 중국이나 중국이요. 러시아처럼 이제 공산 국가들은 아무래도 뭐 이런 형태를 먼저 채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네. 코인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뭐 담보물을 은행에다 예치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아까 코인을 그 발행할 때마다 단기 국채를 준비금으로 확보하도록 법안을 아예 만들어 버렸는데 네. 중국은 달러 패권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위안화에 연동된 중국 정부가 발행한 CBDC, 그러니까 위안화 디지털 화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비슷해요. 러시아도 경제 제재 때문에 이 달러 결제망에서 아예 러시아는 퇴출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그래서 뭐 송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또 자금을 송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회로로 또 얘네들은 쓰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정리하면 미국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시장 중심의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아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두나무 결합이 지금 이제 큰 관심을 네. 끌고 있잖아요. 네. 이 두 회사가 결합하는 이유와 주목해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것은 아까 현실 세계의 화폐와 아까 달러 우리가 종이로 쓰거나 신용카드 결제할 때 쓰는 이 화폐와 암호화된 화폐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고 그거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 현실 세계의 화폐와 가상 세계의 화폐가 연결되는 또 연결고리가 돼요.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는 딱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국내 1위의 핀테크 기업이고 네. 결제망이 있고 또 컨텐츠가 있죠. 이런 기업과 현실 세계의 기업이죠. 그리고 두나무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서로 이제 결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전통적인 화폐 플랫폼과 암호화폐 인프라의 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뭐 검색, 그다음에 상거래, 그다음 결제, 네이버 페이죠. 뭐 이런 것들은 강력한 플랫폼으로서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네. 또 두나무는 업비트를 통해서 뭐 전 세계의 암호화폐를 또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과 암호화폐의 인프라가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되는 이런 형태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네. 앞으로 원화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혹시라도 법안이 통과가 되고 좀 더 구체화된다면 이 두 개도 협력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선점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오, 그렇군요. 보이는 건 너머 시간, 오늘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쉽게 살펴봤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견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두부였습니다. 9751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두부입니다. 3655님, 3142님 두부 정답 보내주셨고요. 9396님 두부요. 처음 보내봐요. 두 아이 학교 등원시키려고 준비 중에 라디오 들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6396님이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